큐레이션 시간입니다. CPBC 보도국 맹형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좀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는데, 네. 뭐 잘 적응하고 계신 거죠? 예, 저는 뭐 출연은 계속 했었는데 예. 또 이제 새 앵커를 모시고 하니까 예.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예. 어제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저는 좀 딱딱했다고 느꼈거든요. 제 자신이. 예.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좀 계속 고민하는 중입니다. 제가 원래 세상 가벼운 사람인데 앵커의 좀 무게감을 좀 느끼고 있어서 제가 네. 촐싹대지 않고 조금 진중하게 하는데 어쨌든 적당히 밸런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어제 있었던 영수회담 후속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네, 어제 먼저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나온 반응들인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까지 일제히 어제 저녁 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정 실장 발언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다음 회담과 관련해서 정 실장이 다음번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두 분이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나시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예. 대체적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반응을 좀 들어보니까 첫 만남이라는 점에 방점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리고 만남 자체로도 좀 성과가 있었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뭐 굳이 의제를 얘기하자면 뭐 의료 개혁이나 연금 개혁에 있어서 공감대 이뤘다는 점 이 부분을 강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언급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반면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공개 회담 발언을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모든 의제에서 간극이 너무 컸다라는 거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전환되고 첫 번째로 다뤄진 주제가 그 민생회복지원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25만 원을 제안하니 우리는 50만 원을 제안해서 뭐 더 치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그 미묘한 또 신경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박성준 대변인이 비공개 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 비중이 85대 15였다. 이거를 예. 천준호 비서실장이 카운팅을 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언을 하니까 홍철호 정무수석이 아니다. 7대 3이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의미가 있나. 뭐 비중으로 따지면은 5.7배와 2.3배니까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예. 말씀을 더 많이 하신 거는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예. 방송심의위원회 무더기 징계에 대해 잘 모른다는 네.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언론들에게 무방비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 장악을 하려면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MBC에 대한 어떤 징계와 그리고 가처분 신청 인용된 점 그리고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라는 그걸로 이제 강제 수사 및 압수수색에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니까 잘 모른다는 식으로 또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독립적인 기관이 하는 거니까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방심이나 선방심위를 지금 얘기하는 예. 것 같은데 뭐 압수수색은 또 검찰에서 한 것이고 이거를 예. 정말 모를까? 뭐 이런 의문들이 좀 야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알고서 묵인했다면 그거 자체로도 문제이고 몰랐다면은 대통령실에 누군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에 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보인 것도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는 좀 억울하다라는 거를 좀 예. 피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에 대해서 좀 잘못하는 부분에 지적을 하는 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게 일종의 지금 정부 여당의 좀 언론에 대한 피해 의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오히려 언론들이 그로 인해서 비판을 많이 받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뭐 주는 것만 받아서 쓰느냐 기자들이. 근데 사실 기자들은 어떤 질문할 기회도 좀 부족했던 것이고 뭐 이런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물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야당 그러니까 뭐 당선된 그 당에 출입하던 기자들이 계속 이어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미 좀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는 측면도 사실 있고요. 뭐 이런 부분도 다 보면은
그렇게 언론이 윤석열 정부만 유독 그렇게 세게 비판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원래 뭐 권력을 잡으면은 조금 달라진다 사람이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윤석열 정권만 아니라 역대 정부도 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온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최해병 요즘은 이제 최상병이 아니라 또 최해병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상병 특검을 요구를 했고 윤 대통령은 시간이 부족했거나 또는 불편한 이슈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늘 곧바로 좀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였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의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5월 2일 본회의에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겁니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미국 순방 일정이 잡혀 있어서 5월 4일부터인가 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회의장이 처리하고 갈 것인가 직권 상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지금 어떤가요? 일단 뭐 국민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최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는 지난해부터 많이 나왔었고요. 좀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최상병 특검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65.2%가 거부권을 쓰면 안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대구 경북 TK와 PK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20일과 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에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조사에서 이제 거부권에 대해서 행사하는 걸 찬성하는 게 23.5, 반대가 65.2였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는데 지난 23일에서 25일에 한국갤럽이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긍정이 24, 부정이 65예요.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대통령 긍부정과 지금 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여론이 갈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가 이런 행사까지 조금 연결된 게 아닌가 보이는데 만약에 대통령 긍정이 떨어진다라면은 이거에 대한 여론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론은 최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고 중도층도 강하게 요구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좀 추가 내용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군 인권센터가 또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과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14일 통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8월 14일에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단이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사고를 다시 이제 재검토한 그 해병대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이란 문서를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검찰단장 앞으로 발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서에 보면은 최초에 이제 박정훈 대령은 8명을 이첩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6명을 경찰에 이첩한다. 그리고 그 6명 안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 문서를 발송하고 사흘 뒤에 이종섭 장관이 조사본부 간부와 법무관리관 그리고 검찰단장을 불러서 또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한 다음에 이 21일에 결국에 이제 조사본부가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다가 14일과 20일 사이에 왜 이걸 뒤집었느냐 이게 군 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법무관리관은 지금 최근에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유재흠 법무관리관을 이제 지칭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전문가이신 그 김종대 전 의원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 보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수용하라는 의견을 냈는데 돌아온 건 침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사실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5월에 그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을 의결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비춰지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5월에 21대 국회 마지막 순간이 굉장히 어떤 그 긴장이 높아진 또 다른 어떤 그 좀 뭐랄까 격돌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듭니다. 예. 지금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하는 것이 이제 언론 보도로 공수처 수사로 좀 알려졌어요. 특히 이제 경찰에 넘겼다가 다시 이제 그 수사 자료를 회수하는 8월 2일 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여러 차례 뭐 최소 5차례 정도 통화를 시도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그 자기가 판단을 해서 뭐 그 경북 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이거는 뭐 참 가소로운 논리고 그렇게 그 긴급하게 막 그 다량의 전화를 하고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할 때는 본인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거거든요. 예. 우선 유재원 관리관은 7월 30날 장관이 해병대 수사관의 보고 내용을 결재할 때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즉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7월 31일부터 갑자기 사태가 돌변하기 시작했고 이 8월 2일 날은 사건 기록을 회수하기까지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키맨으로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당사자도 아니었고 이 사건 내용도 잘 모르다가 난데없이 유 관리관이 뛰어들면서 이제 사건의 그 양상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다 뭐 장관 지시 또는 유 관리관의 독자적인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최근에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건 기록 회사는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장관은 여기에 사건 기록 회수에 개입하지 않고 유재영 법무관리관이 자체적으로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기록을 회수하겠다. 그다음에 검찰단이 가서 실제 회수를 해온 거거든요. 예. 이게 뭐 저절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때마침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비서관이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원 관리관한테 전화를 한 뒤에 이 국방부에서 회수가 긴급하게 추진이 됐다는 점. 예.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실의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로 하여금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곧 유재은 법무관리관 전화가 올 거다. 여기서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록을 내줘라 국방부에.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통화 기록과 사건의 흐름도가 지금은 거의 다 이제는 언론에서도 다 밝혀진 걸로 본 겁니다. 근데 정작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지금 공수처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통화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저는 공직자의 양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맹 기자 질문하시죠.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맹현경 기자입니다. 네네. 향후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요. 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통화 말고도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공수처 수사가 모처럼 힘을 내고 있어서 참 반가운데 우선 그 유재원 법무관리관에 이어가지고 조사본부 또 해병대 사령관 다 소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공수처가 박수 받을 만하다. 모처럼 힘을 냈다. 이런 점은 평가하고 싶은데요. 근데 대통령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모든 지금 이 외압 사건의 그 발상지이자 사건의 단초는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건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예컨대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주범은 빼고 종범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지금 공수처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정황이 나왔다면 당연히 옛날에 서울중앙지검 같았으면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이요. 예. 그렇죠. 옛날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청와대 압수수색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수순인데 요 대목에서 공수처의 의지가
보이질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국방부에 주로 수사가 집중돼 있고, 그 국방부가 움직이게 만든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이 없다. 결국 이게 특검이 필요한 명확한 이유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통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좀 외교 이슈 하나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이 유럽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제 이재명 대표는 또 실용 외교를 좀 대통령한테 촉구도 했거든요. 중국 움직임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중국 관련 뉴스 크게 두 가지가 주목이 되는데 하나는 미중 그 패권 경쟁 속의 관세 전쟁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만에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서는 시진핑 주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중국이 지난 26일 관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맞불을 놓겠다. 이게 핵심인 거고요.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보복 관세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보복 관세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한테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중국산 제품의 중간재로 쓰이는 뭐 철강, 자동차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올해 1분기 수출이 개선된 것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결과라서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최근에 테무 이제 온라인 예. 쇼핑몰 뭐 이제 알리나 테무가 너무 이제 가격이 싸게 배송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뭐 아니면 중소기업이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관세를 올리면은 중국도 뭐 보복을 할 가능성 이런 게 있는 거네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유럽을 찾는 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를 차례로 국빈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역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외신들은 그 미래 산업, AI 등에 있어서 중국을 좀 배제하는 걸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뭐냐면 다음 달 21일과 22일 우리나라에서 그 AI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이 회의가 영국에서 지난해 11월에 먼저 열렸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AI와 관련한 규범을 만들고 또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도한다는 점에 지금 정부는 굉장히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외교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여기에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이게 행사의 격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은 이 AI에 있어서 중국을 아예 배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왕따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 그러면은 우리는 또 사이에 껴서 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또 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 배제에 좀 동조하는 목소리를 낼 것인지 아니면 뭐 AI는 미래 기술인 만큼 중국도 우리가 만드는 좀 규범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자라는 목소리를 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딜레마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런데 프랑스의 뭐 마크롱 대통령이나 뭐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뭐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 편에서 얘기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협상력을 키우는 그런 실용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쉽게 얘기를 하면 미국의 이런 제재에 맞서가지고 유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그렇습니다. 위해 서로 지금 교류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국익 외교, 뭐 실용 외교 뭐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뉴스크리에이션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 사안은 이어지는 코너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영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